여러분께 말씀드릴 주제는 2023 대학 입시의 방향과 이해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했는데요. 크게 대학 입학 시험에는 어떻게 변화가 되어 왔는지,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 학생부 또는 이제 생기부라고 부르죠. 이 학교생활 기록부가 대학 입시에서 아주 중요한 서류라고 하는데, 이 학생부는 어떤 내용이 기록되고 대학 입시에는 어떻게 활용되는지, 그렇다면 우리 수험생과 학부모가 대학 입시에서 원하는 이제 결과,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이 학생부에서 중요하게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23학년도 올해 대학 입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학년도 대학 입시의 방향에 대해서는 고3 학부모님들도 관심을 갖는 부분이긴 하겠습니다만, 아마 2023, 2024, 2025 지금 고등학교를 이제 진학할 학생들까지 지금 현재의 어떤 대학 입시의 방향과 추세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렇다면 대학은 어떤 학생을 원하고 뽑으려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대학이 원하는 시각에서, 대학이 보는 시각에서, 우리 고등학교의 시각이 아닌 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은 어떤 시각을 갖고 우리 고등학교 생활을 쳐다보고 또 평가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좀 사례를 들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제 소개를 간략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2008년부터 2015년까지 8년간 고려대학교에서 입학사정관으로 근무했고, 제주도교육청 대입지원관을 지낸 후에 약 7년 동안 대학 진학과 관련돼서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사를 위한 교육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김형주입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대학 입시와 그리고 학교생활 기록부에 대해서, 그리고 올해 대학 입시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이해를 시키도록 할 건데, 이걸 다 2시간 안에 모든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쉽진 않겠지만, 어쨌든 저는 오늘 주어진 시간 안에 이 주제를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눠서 올해 대학 입시의 변화를 이해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그동안 대학 입학 시험은 어떻게 변화했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지, 그래서 대학 입시에 반영되는 학생부는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이걸 이해해서 올해 대학 입시를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대학 입학 전형 체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학사정관제가 2008년도에 처음 도입된 후에 여러 과정을 거쳐서 2015학년부터 학생부, 논술, 특기, 수능 이 4가지로 대학 입시의 체계가 가르쳐졌는데, 이 체계는 2015학년도부터 지금 2023학년도 거의 7, 8년간 이 구조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신 어떤 것이 좀 더 비율적으로 맞느냐, 예를 들면 교과가 더 뽑는 학생이 많아지거나, 혹은 종합의 비중이 줄어들거나, 혹은 논술의 비중이 줄어들거나 등등, 요 안에서 조금씩 비율 정도가 변하는 거지, 구조적으로는 대학 입시는 크게 수시와 정시로 나뉘고, 그 수시에서는 학생부 위주 전형, 그리고 논술 위주 전형, 실기 위주 전형. 근데 이 수시에서도 논술 위주 전형과 실기 위주 전형은 조금 줄어드는 추세가 있고, 주로 학생부 위주 전형, 그 중에서도 교과 전형이 조금 더 확대가 되고, 종합 전형은 계속 해왔던 대로 그 정도의 비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수시를 대표하는 전형의 대부분은 학생부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 그래서 학교생활 기록부가 중심이 되고, 정시 전형은 여기 보는 대로 수능 위주와 실기 위주 전형으로 구분했습니다만, 주로 수능 위주의 전형으로
수능 중심으로 선발을 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수시와 정시의 차이를 전부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제가 구분하는 방식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학 입시에서 수시와 정시는 원래 모집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수시는 9월에 원서를 접수하고 12월에 원서를 접수하는 정시 이렇게 둘로 나뉘는데 저는 수시와 정시를 수학능력 시험 점수를 아느냐 모르느냐로 구분을 짓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9월에 접수하는 수시는 11월 수능을 치르기 전에 수능 점수를 모르는 채로 최대 6개 전형에 지원하게 되는데 이때는 수능 점수를 내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능을 치지 않았으니까요. 11월 달에 수능을 치지만 9월 달에 원서를 접수하기 때문에 수능 점수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원을 하는 수시와 그리고 12월에 원서를 접수하는 정시는 수능을 치르고 나서 점수가 발표된 뒤에 이 점수를 가지고 가나다 3개군의 대학에 최대 3군데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능 점수를 모르고 지원하는 수시와 수능 점수를 알고 지원하는 정시로 구분한다. 그래서 수능 점수를 내가 아느냐 모르느냐를 기준으로 나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수능 점수를 모르는데 그럼 수시를 어떻게 지원합니까? 라고 하겠지만 사실 수시의 가장 기본이 되는 평가 항목은 학생부가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교과가 됐든 혹은 종합이 됐든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심이 되고 혹은 논술을 보거나 실기, 예를 들면 특기자들, 영어, 그림, 미술, 또 혹은 체육 등등 이런 관련된 특기 전형들, 이 3가지 전형을 주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수능 점수는 나중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하는 각 교과의 등급이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고 또 요런 수능 점수가 어느 정도 나올지 예를 들면 수능에 내가 등급이 어느 정도 나올지는 모의고사 점수를 비교해서 내가 수시에는 어느 학교를 지원하겠다라는 것을 정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정시는 주로 표준 점수의 합으로 줄을 세워서 과거 이제 학력고사나 우리가 수능 점수로 줄 세우기 익숙한 우리 이제 학부모님 세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세대처럼 합격과 불합격을 점수로 나누게 됩니다. 사실 정시가 굉장히 간단하고 어떻게 보면 학생의 시험 본 성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왜 우리가 이렇게 학생부라든지 학교 교과 점수를 위주로 대학에서 선발하는지 이런 변화를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에 활용되는 수능이나 학생부 점수는 항상 상대평가 등급과 절대평가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상대평가 등급은 표에서도 볼 수 있듯이 1에서 9등급으로 4%, 11%, 23%, 40%, 60, 77, 89, 96, 100%의 누적 비율을 활용해서 등급을 구분합니다. 이 등급의 구분은 인원이 많아질수록 등급의 인원이 증가되겠죠. 예를 들면 여기 100명일 때는 1등급이 4명, 그리고 2등급이 7명 해서 11명까지 1등급에 해당되겠지만 200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22명, 그리고 300명으로 늘어나게 되면 33명이 2등급에 해당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 2등급을 11%로 굉장히 중요하게 표시해 놨는데, 요 2등급을 제가 중요하게 표시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수도권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교과 등급이 일반고에서는
2등급 정도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2등급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 각 등급이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지는 제가 다시 설명하는 중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학 입학 시험이 변화되었는지를 굳이 우리가 이 시간에 알아야 되느냐? 사실 저는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느냐에 따라서 이런 시험이 변화되고 있는데 현재도 작년의 성적과 재작년의 성적 그리고 올해의 성적이 틀림없이 같은 점수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에 입학할지 혹은 불합격이 될지 그거는 아마 매년 다르기 때문에 그런 변화의 흐름을 조금 이해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랑 이 시간을 함께하는 여러 학부모님들은 80년대 혹은 90년대 학력고사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고 그 성적에 따라서 대학에 입학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저는 요 학력고사 80년대 세대인데 아마 최근에 제가 고1, 고2 학부모님들을 만나본 경우에는 90년대 이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고 대학을 입학한 학부모님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요 화면에서 보시듯이 8, 90년대가 저희 세대에 우리 학부모님 세대에 대학 입시를 치렀던 그런 제도라면 이제 2000년대, 2010년대에 내신, 논술, 외국어, 과학, 예체능 등 특기와 입학사정관제 등 여러 가지 전형 방법을 거쳐서 2017년도부터 수시는 학교생활기록부가 중심이 되고 정시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대학 시험 능력 시험의 점수로 선발하는 수시와 정시로 이렇게 나누게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 2017년부터 이렇게 고착된 수시와 정시의 구조도 수시 안에서 학생부 교과를 위주로 하는 교과 전형이 중심이 되었던 경우도 있고 또 종합 전형이 조금 더 각광을 받았던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정시가 좀 줄어들었던 경우도 있고 이렇게 조금 안에서의 비율의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이제 조금 더 수시에서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교과 점수가 좀 더 강조되는 상황이고 또 정시에서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위주로 할 때 그 비율이 과거보다 조금 더 늘려가고 있는 그런 환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대학 입시가 복잡하게 변화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저는 대학 입학 전형의 변화가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시험 문제 풀이를 잘하는 학생을 대학에서 선발하고 싶어 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시험 점수가 높은 학생을 선발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앞으로는 과거 몇 년 전부터 우리가 수시를 학생부 위주로 선발한 그 과정 혹은 입학사정관제를 좀 강조했던 그 시기부터는 문제 해결을 잘하는 학생을 선발하려고 하는 변화가 생겼다고 보는 겁니다. 좀 더 부연하자면 이제는 남이 정해준 답을 잘 찾는 학생보다는 어떤 주어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을 대학이나 우리 사회가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 안에서 수행평가나 프로젝트 수업 등 학교 활동을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춘 학생을 대학에서 선호하게 될 건데 이런 부분은 다음 시간에 제가 내일 모레 대학이 좋아하는 혹은 입학사정관이 좋아하는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인지를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대학에서 수능을 이용하든지 학교생활 기록부를 이용하든지 둘 다 고민이 있습니다. 대학은 수시에서는 학교생활 기록부의 학교 간의 차이를 어떻게 극복해서 좋은 학생을 선발할 것이냐.
모든 학교가 지금 동일하다고 하는 동일한 학력을 갖고 있고 동일한 교육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을 하고 선발을 하지만 사실 수시에서 예를 들어서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모든 전국에 있는 모든 고등학교의 1.5는 전국 어느 고등학교에 있는 1.6보다 더 학업 능력이 뛰어나다라고 우리가 판단해서 선발하는데 과연 그것이 정말 공정하고 정확한 선발이 될 수 있겠느냐. 이런 게 대학의 고민이고 또 정시에서는 수능의 변별력이 항상 어느 해는 어려웠다가 어느 해는 쉬웠다가 또 뭐 어느 해는 특정 과목이 문제가 생겼다가 그렇지 않았다가 예를 들어서 2022학년도 같은 경우에도 생명과학 2를 선택한 학생들이 다른 과목을 선택한 학생들보다 조금 불리했던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수능의 변별력과 수능의 각 과목의 선택에서의 어떤 차이에서 오는 학생을 제대로 그 실력을 평가할 수 있겠느냐라는 고민들이 있어서 그런 고민을 극복하면서 우리 대학에서 잘 공부할 수 있고 잘 성장할 수 있는 학생을 어떻게 선발할 것이냐. 이게 대학의 고민이 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번 대학 시험 능력이, 대학 입학 시험은 변화가 되고 그 흐름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준비해야 되겠죠. 자, 그러다 보니 사실 대학과 학생들 그리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가장 최근에 선호하는 전형이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선발되는 학생을 좋아하게 되는데 자, 여기에서도 수시 학생부 위주 전형에서 선발된 학생에서도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일한 같은 점수의 교과 성적을 가진 학생이라도 각 학교마다의 그런 차이가 없겠느냐. 고등학교마다의 차이가 있을 거고. 자, 그렇다면 그런 학교의 교육력이나 학교 활동의 차이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동안에는 우리가 서류 종합평가라고 하는 것으로 해서 학교생활기록부에 숫자뿐만 아니라 글자로 쓰여진 부분을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평가하고 그걸 기준으로 이제 선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면 특정 학교에서는 그 학생들이 바라는 대로 또 혹은 학교 선생님들이 학생을 평가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갖고 기록을 해줘서 A 학교는 굉장히 잘 기록이 된 학생부가 있고 또 B 학교는 같은 교육 과정을 갖고 진행을 한다 하더라도 그 관찰했던 내용을 조금 부실하게 기록을 한다면 두 학교의 동일한 학생을 동일한 능력을 가진 학생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이런 문제들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장치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을 수능의 점수를 수학능력 시험의 점수를 어느 정도 이상을 받아야 우리 학교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기준을 또 설치를 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합불의 어떤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또는 뭐 수능 이걸 다 같이 평가할 수도 있고 혹은 수능을 뺄 수도 있고 혹은 면접 평가를 통해서 이 학생을 직접 만나보고 과연 서류의 내용이 제대로 잘 기록된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변화되었던 입학시험이 갖는 의미는 우리 사회의 변화가 또 혹은 대학에서 원하는 인재의 기준이 조금 더 변하고 있고 그것을 단지 문제를 잘 푸는 게 좋을 것이냐 혹은 과연 교과 성적만 우수하다고 그 학생을 선발할 것이냐 등등 여러 가지 혹은 학교생활기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게 우리 학생들을 선발하는 것이냐라는 여러 가지 그런 요인들을 고민하면서 이제 대학은 거기에서 또 어쨌든 우리 대학에서 앞으로 우수한 인재로 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학생들을 뽑고 싶다라고 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우리 변화의 이유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사실 여러분께 말씀드릴 가장 중심이 될 내용인데요. 수시와 정시, 그리고 올해 우리 대학 입시의 방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선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이,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또 어떻게 배웠는지, 모든 것이 모든 것을 알려주는 서류가 바로 이 학교생활 기록부입니다. 간단히 우리가 학생부라고도 얘기하는데, 이 학교생활 기록부, 학교생활 세부사항 기록부, 학교생활 기록부 2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서류에는 인적, 학적 사항뿐만 아니라 출결 상황, 그리고 수상 경력, 자격증 및 인증 취득 상황,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상황 중에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리고 봉사활동 실적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교과학습 발달 상황,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그리고 독서활동 상황,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주 이렇게 많은 내용 중에 그동안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수상 경력이라든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봉사활동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은 이제 이 안에 어떤 문제될 소지가 있는 부분들을 좀 제거하고 또 보다 좀 공정하게 대학을 학생을 선발하는데 대학에서 이용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활동을 조금 더 모든 고등학교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을 할 수 있게끔 만드는 바람에 특히 이 부분들을 크게 볼 내용들이 없어져 갖고 결국은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요거는 숫자로 되어 있고요. 요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학생부의 내용이 되고 또 요 내용을 중심으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학 입시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되는 학생부의 교과학습 발달 상황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를 보면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 이렇게 숫자로 되어 있는 매 학년, 매 학기마다 교과 안에 어떤 과목을 듣고 이 과목들은 어떤 단위수를 갖고 있고 이 학생이 어떤 과목을 원점수를 몇 점을 받고 그 학생과 같은 시험을 본 학생들의 수는 얼마인데 그 평균은 얼마고 표준 편차가 얼마고 그래서 그 안에서 등급이 얼마가 나오는지 이렇게 교과는 각 학년별, 학기별 이수 단위에 따라서 숫자로 표시가 됩니다. 이제 이 5학기, 예를 들면 이제 수시에는 5학기가 되겠고 6학기, 정시나 혹은 재수한 학생들, 재수 이상의 학생들이 되는 경우에는 6학기에 각 교과별 이수 단위와 석차 등급을 고려해서 수시 합격의 합격이나 불합격의 기준이 되는 교과 점수를 구하고 이를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기준 점수로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다시 제가 사례를 들어서 얘기하겠지만 교과 점수는 각 과목별 단위수와 석차 등급을 감안해서 낸 석차 등급을 기준으로 요거는 다 학교마다 어떤 기준을 갖고 정량적으로 계산을 하겠죠. 이런 교과 점수를 기준으로 수시 학생부 교과 전형의 기준을 합불의 기준을 삼습니다. 그러나 수시 종합 전형은 단순히 이렇게 정한 정량적 점수가 합격과 불합격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일반 교과에서도 혹은 공통교과에서도 이수 단위와 석차 등급과 함께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뿐만 아니라 수강자 수도 평가에 고려될 수 있고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에 기록된 글자로 적혀진 내용.
교사가 학생을 평가했을 때 혹은 판단했을 때 혹은 그 학생이 학교 수업에 어떻게 참여했는지를 글자로 기록한 내용도 종합전형에서는 그 학생 평가에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은 진로 선택 과목이 사회나 과학 등의 교과에 해당되는 과목이라도 석차 등급을 기재하지 않고 성취도와 성취도별 분포 기준만 기재해서 표시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1학기에 있는 진로 선택 과목이 과목명은 제가 특정 학교이기 때문에 가렸습니다만 3단위 수를 갖고 있다면 아까는 뭐 점수, 과목 평균, 표준 편차가 있었다면 요거는 원점수와 과목 평균만 나타내고 그리고 몇 명의 수강자가 들었는지 그리고 성취도별 분포 비율을 A는 87.5, B는 12.5, C는 0%, 뭐 이 과목은 전부 A를 줬네요. A냐 B냐 혹은 A, B, C의 비율을 40%, 40%, 16% 이런 식으로 구분져서 요 기록만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런 차이를 가지고 이 과목들의 성적을 원점수, 과목평균, 분포 비율 등의 기록이 단순한 이런 숫자의 계산만으로 평가에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각 학교마다 이 진로 선택 교과의 평가를 어떻게 하든지는 또 다른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려대학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1%가 된 경우는 0.41에 해당되는, 물론 1.41에 해당되는 등급으로 계산을 해주고, 요 B등급 같은 경우에는 41.7%가 A를 받았기 때문에 B등급은 우리가 앞에서 얘기했던 1등급의 퍼센티지가 4%, 7%, 22%, 42% 이런 식으로 1, 2, 3, 4등급이 나뉜다고 했죠. 그 4등급에 해당되는 4.41%로 4.41등급으로 이렇게 계산해서 A를 맞았을 때의 등급과 B를 맞았을 때의 등급 차이가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진로 선택 과목 같은 경우도 등급이 표시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만약에 내가 이 교과 점수, 진로 선택을 포함한 일반 교과의 교과 점수를 잘 받기 위해서는 모든 진로 선택 과목 A, B, C 등급으로 나오는 교과들도 가능한 A 등급을 받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데 유리하다라고 간단히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 교과가 뭐 어떤 거는 일반 선택이냐, 공통교과냐, 진로냐, 뭐 이런 게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렵죠. 요거를 간단하진 않습니다만 학생부 교과의 단위 배당 기준을 조금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는지 알기 위해서 그걸 주로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2025 개정 교육과정의 교과 교육과정의 편제와 단위 배당 기준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3년 동안 전부 204단위의 교육과정을 통해서 배우는데 요 단위라고 하는 요 8단위, 뭐 필수 이수 단위, 10단위 이렇게 돼 있는 요 단위수라는 게 뭐냐 하는데 이 한 단위는 50분을 기준으로 17회를 이수하는 수업량입니다. 요걸 한 단위라고 얘기하고 우리가 필수 이수 단위인 94단위 공통 과목의 단위수를 포함한 필수 이수 단위 요 94단위는 모든 우리 일반 고등학교든 혹은 특목고든 우리가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기본 94단위가 되고 학교의 자율로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하는 그 과정이 86단위를 포함해서 전부 180단위를 교과군으로 편성을 합니다.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을 480시간을 포함한 24단위로 나누어서 전체
3년 동안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204단위의 수업을 듣고 졸업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5학기를 듣는 경우에는 요거보다 조금 줄어들겠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제 일반고의 교통교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교과, 분과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이 됩니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이것은 아까 얘기했던 자율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등을 포함한 그런 시간이 되겠고요. 교과는 보통교과, 전문교과로 나뉘는데 오늘은 일반고의 보통교과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교과는 예를 들어서 특성화고들 혹은 특목고 등에서 편성하는 그런 과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 보통 일반 고등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 과정에서는 이 보통교과가 중심이 돼서 진행이 됩니다. 보통 교과 영역은 기초, 탐구, 체육예술, 생활교양으로 구성하게 되고 교과구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역사와 도덕을 포함해 갔고요. 그리고 과학, 체육, 예술, 기술과정, 제2외국어, 한문, 교양 등입니다. 보통 교과는 이렇게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나뉘는데 공통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음악미술, 체육 등이 되고 선택과목은 일반 선택과목과 진로 선택과목이 있는데 화법과 작문, 국어 같은 경우에 화법과 작문, 독서, 언어와 매체, 문학 그리고 수학은 수학 1, 수학 2, 미적분, 확률과 통계 그리고 영어의 일반 선택 과목은 영어 회화, 영어 1, 영어 2, 영어 독해와 작문 등 이 진로 선택 과목에 있어서는 국어는 실용국어, 심화국어, 고전읽기 등등 이렇게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럼 일반 선택 과목과 진로 선택 과목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 그것이 공통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에는 아까 제가 표시한 대로 학교생활기록부에 등급이 1, 2, 3, 4, 5, 6, 7, 8, 9등급이 표시되는 과목들입니다. 그리고 이 진로 선택 과목은 1, 2, 3, 4, 5, 6, 7, 8, 9등급으로 표시가 되지 않고 A, B, C로 표시가 되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이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을 어떻게 할 것이냐. 요거는 각 학교마다 교육과정에서 어떤 과목들을 우리 학교에서는 제공하고 또 공통교육과정으로 우리 학교에서 제공하지 않는 교과는 다른 학교와 공통으로 강의를 만들어주고 하는 것을 교육과정으로 각 학교마다 선택해서 정해서 이렇게 학생들한테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조금 전에 얘기했던 체육예술과 생활교양 과목의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 과목들을 조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통 교과 영역에서 체육예술과 생활교양은 주요 교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이것을 조금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교과 과목 역시 일반 선택 과목은 교과 등급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과정, 정보 그리고 한문 요 등은 일반 선택 과목의 이 등급으로 표시가 될 수 있어서 이것이 전체적인 전 교과 영역을 교과 등급을 계산하는데 불리하게끔 만드는 그런 수도 있기 때문에 이 교과 역시 학생부 종합전형을 하던 혹은 학생부 교과전형을 준비하던 굉장히 중요한 과목들로 여겨져야 됩니다. 보통 제가 굉장히 이 학생들의 대학 입시를 지도하면서 당황하거나 이제 좀 놀라는 경우가 이런 주요 과목이 아닌 일반 보통 교과의 체육예술 생활교양 과목을 좀 소홀히 해서 등급이 안 나오는 경우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라는 것이 이제 많이 제가 좀 걱정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이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이 아마 굉장히 딱딱하고 지루했을 텐데, 뭐, 마찬가지로 쉽지는 않겠지만, 이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제가 이제 사례를 가지고 이 사례 위주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학생 모두 전 교과 등급은 1.78로 동일합니다. 1.78, 1.78. 우연히 뭐 제가 일부러 만든 것도 아니고 우연히 두 학생의 올해 이제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인데 두 학생의 교과 등급이 동일합니다. 그런데 두 학생은 전혀 다른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위에 두 학교의 교육과정은 공통교과와 일반 선택 과목의 경우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 1학년 1학기와 1학년 2학기에는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한국사,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학탐구 실험, 기술과정 등 해서 이렇게 공통과목, 공통교과를 1학년 때 이수하도록 만듭니다. 이 1학년 과목은 모든 과목이 등급이 정해지고 그 등급에 따라서 학년별 등급을 정할 수 있어서 이 학생이 교과 전형으로 지원을 할지 종합 전형으로 지원을 할지 혹은 정시에 수능을 보고 대학을 진학하는 것이 유리할지 등등을 판단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 점수들이 나오게 됩니다. 사실 1학년 1학기 혹은 1학년 2학기 1학년 동안의 성적만 가지고도 이 학생이 앞으로 교과 전형으로 진학을 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혹은 종합 전형하는 것이 유리하겠다. 혹은 정시를 준비하는 것이 더 낫겠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1학년 때부터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학생은 이제 두 학생 다 자연계열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인데, 위 학생은 춘천의 일반고를 다닌 학생이고, 이 밑에 있는 점수를 가진 학생은 서울의 자사고를 다닌 학생의 점수입니다. 춘천의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 학생은 디지스트에 최초 합격했고 연세대에 1차 합격하고 경희대 예비를 받았지만 최종적으로는 불합격하고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고려대, 약대 등에는 불합격했습니다. 수능 최저 기준을 제가 이따가 다시 한번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각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수시의 전형의 수능 최저 기준은, 교과 전형이나 학생부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 굉장히 소홀히 하기 쉬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최종 대학을 합격하느냐, 못 합격하느냐, 불합격하느냐를 결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 내지 혹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밑에 있는 동일한 1.78을 가진 학생은 이 서울의 학생은 서울대 그리고 카이스트 서강대 최초 합격했고 연세대는 위의 학생과 또 차이나게 1차도 불합격을 하고 하지만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했기 때문에 고려대의 학교 추천과 계열적합, 계열적합은 수능 최저가 필요 없습니다만, 그래도 학교 추천에는 3차, 그리고 계열적합에는 4차에 추가 합격이 되고, 오히려 예비를 받았던 고려대 활동우수자 전형에는 불합격됐던 학생의 점수입니다. 자, 간단히 얘기 드려서 두 학생의 교과 점수는 동일합니다. 물론 국수 영사를 반영했을 때 혹은 국수 영사과를 반영했을 때 약간 0.01, 0.02의 차이가 나지만 요 점수만 가지고 학생을 뽑는 교과 전형에서는
이 두 학생은 동일한 점수를 가지고 평가가 됩니다. 물론 이렇게 1.78의 점수를 동일하게 가졌을 때는 각 학교마다 선택하는 동점자 선발 기준에 따라서 국어 성적을 우선으로 선발하느냐, 혹은 영어 성적을 우선으로 선발하느냐, 수학 성적을 우선 선발하느냐에 따라서 합불이 갈려지기도 합니다. 그게 수시에서 교과 전형으로 선발을 할 때도 어떤 차이를 가지고 선발할 수 있는데, 자, 두 학교의 교육 과정을 다시 한번 조금 살펴보면서 종합 전형에서는 왜 이런 내용들이 학생 선발의 차이로 반영이 되는지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 학생 둘 다 1학년은 공통교과로 차이나는 점은 이 밑에 서울의 학교는 세계사를 한국사 대신 1학년 때 수강하게 하고, 그리고 생명과학원을 1학년 때 과학탐구 실험과 함께, 제가 여기 과학탐구 실험은 등급이 빠져서 안 했습니다만, 생명과학을 1학년 때 들을 수 있게끔 이제 교육과정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2학년 때 교육과정은, 국어는 문학과 독서, 그리고 수학은 수학원과 수학2, 그리고 영어도 영어원과 영어2로 동일하겠습니다만, 밑에 학교를 보면 수학2가 2학년 1학기부터 준비를 할 수 있게끔 1학기에는 수학 1을 4단위, 그리고 수학 1을 2학년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3단위씩 배치를 해서 6단위를 듣게 하는, 이런 수학을 2학년 때 조금 강화해서 듣고 3학년 때는 미적분만하게 하는 이런 구조로 약간의 각각 그 학교마다의 교육과정 편성의 차이를 조금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과학에 있어서도 이 학교는 물리화학, 생명과학을 2학년 1학기와 2학기에 각각 2단위씩 배치해서 4단위를 듣게 한 반면에, 지금 이 아래 학교는 생명과학은 2단위씩 해서 4단위를 듣게 하고, 물리학과 화학을 각각 2학년 1학기와 2학기에 배치해서 3단위씩, 각각 6단위씩 과학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듣게 하는 그런 교육과정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교육과정의 편성의 차이는 숫자로 나오는 것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진로 선택 과목과 함께, 그리고 제가 다음 시간에 주로 설명할 수 있는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의 중심이 돼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평가에서 좀 차이를 갖고 학생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또 다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두 학생은 평택과 강릉에 있는 일반고의 학생입니다. 자, 이 두 학생의 등급을 보면 1.44, 1.38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 두 학생이, 물론 교육과정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만, 이 두 학생이 전과목 교과를 가지고 학생을 선발하는 교과전형에 지원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만일 거기에 1.4가 커트라인이다 라고 했을 때는 아래 교육과정을 배운 학생은 합격, 그리고 1.44가 된 학생은 불합격, 이렇게 간단하게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이 교과 점수, 예를 들면 전 과목을 반영하느냐, 혹은 국수형사를 반영하느냐, 혹은 국수형 사과를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이런 교과 점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합격과 불합격을 나누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학생들이 6개 전형을 지원할 때 종합전형과 혹은 교과전형, 그리고 을 이렇게 적절히 우리가 배치를 해서 지원을 시켰습니다. 결과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 위 학생은 이제 연세대 언더우드 대학의 특기자 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이 학생 점수를 보시다시피 영어 점수가 굉장히 우수한데, 이런 영어 점수를 중심으로, 또 그리고 영어 능력을 중심으로, 혹은
영어와 관련된 특기 활동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연세대 언더우드 대학에 합격을 했고, 성균관대 글로벌 경영학과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균관대 사회계열 전형의 교과 전형으로 또 최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최저를 넘겨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연세대 종합 전형에는 최저 기준은 통과를 했지만 1차가 이제 서류가 통과되지 못했었고, 그리고 고려대 경영학과에도 지원을 했습니다만 고려대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고려대는 불합격이 된 그런 점수이고 그런 학생입니다. 밑에 이 강릉에 있는 일반고학생은 1.38이라는 우수한 그 점수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틀림없이 웬만한 교과 전형에는 다 합격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물론 이제 고려대는 최저학력 기준이 있는데 그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해서 최초 합격을 했고, 또 성균관대 공학계열에도 교과 전형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근데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주로 의대를 목표로 하던 학생이었지만, 이 의대는 종합 전형도 그렇고 교과 전형도 그렇고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불합격했던 그런 경우입니다. 자, 여기서도 두 학교의 1학년 때 공통 과정과 2학년 이후에 진로 과정이 약간의 차이가 나옵니다. 공통 과정은 동일합니다만 여기서도 공통 과정에서도 차이가 있는 거는 1학년 때 예를 들어서 중국어를 각각 3단위씩 6단위를 듣게 하는 과정이 있다든지, 혹은 이 학교에서는 일본어를 2단위씩, 2단위씩 해서 4단위를 각각 듣게 하는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 학생처럼 사회 과목을 중심으로 들은 학생 같은 경우에는 사회교과의 정치와 법, 윤리와 사상과 같은 과목은 일반 선택 과목으로 구분이 돼서 이렇게 등급이 나오게 되는데, 이 학생은 자연계열을 진학을 하면서 3학년 1학기에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 2를 듣게 됐는데, 요 물리,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2의 교과 성적은 일반 선택 과목이 아닌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등급으로 나오지 않고 ABC로 나와서 요 등급 계산에는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차이를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학교마다 특히 2학년 때까지는 비슷한 교육 과정으로 일반 선택 과목을 위주로 이제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등급을 얻게 되는데, 고3이 됐을 때 일반 선택 과목이 국어의 화법과작문, 뭐 미적분, 영어2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만일 한 과목이라도 3등급 뭐 혹은 2등급 이렇게 나왔을 때는 전체적인 학기별 등급이 굉장히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진로 선택 과목과 일반 선택 과목의 선택을 굉장히 조심해서 또 신경을 써서 선택하고, 특히 학년이 올라갈수록 좋은 성적,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는 다시 한번 이 학생들을 비교를 하겠습니다만,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1.75, 1.67, 2.0처럼 조금 하락이 있었다, 상승이 있었다, 다시 등급이 하락하는 경우가 이렇게 보여졌고, 이 아래 학생 같은 경우는 1.91, 1.64, 2.0으로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되었지만, 그래도 2학년 1학기 이후로 2.0, 1.7, 1.33으로 동일한 1.78이라도 우상향의 학년이 올라갈수록 등급이 향상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종합전형 평가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평가 요인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교과에 대한 평가도 굉장히 숫자에 대한 평가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지금 보여드리는 학생부의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의 기재 사례를 보여드립니다만 이 사항도 앞으로 굉장히 종합전형에서는 중요한 평가 기준이 될 겁니다. 과거에 종합전형을 설명할 때 많은 경우에 많은 학부모님들 혹은 학생들이 오해하고 있는 내용이 뭐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진로 활동이라든지 혹은 봉사 활동이라든지 자율 활동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을 뭘 하고 또 예를 들면 진로 활동에서 어떤 주제를 정해서 탐구하고 이렇게 했던 활동들이 대학 입학에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경우들이 있는데 앞으로는 요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보다는 학생부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각 교과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그 학생의 숫자와 더불어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에도 물리, 화학, 생명과학, 일본어, 고전, 화법과작문, 기하, 벡터 등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이 각 교과별로 500자 이내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재된 500자 이내, 각 과목별 500자 이내로 기재되어 있는 이 교과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숫자로 적혀진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적혀진 교과 점수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역할을 종합전형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이 어떻게 기록될지 또 신경을 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 학생부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관해서는 내일 모레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한 대학 입시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무엇을 어떻게 배우고 평가받는지 알 수 있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 생각이 제 생각만 될런가요? 이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도 반응을 바로 볼 수 없어서 또 어떤 내용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지 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준비했습니다. 아유 그렇습니까? 아 감사합니다. 어느 정도 제 설명을 잘 알아들으시고 이해하셨다라고 감안을 하고 우리 마지막으로 대학 입시의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설명했던 내용들에서도 어떤 흐름이 보이지 않나요? 결국 사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우리 대학 입시 변화의 방향은 결국은 교과 등급과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중요성입니다. 왜 이것이 중요하게 됐는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씀드린 교육과정의 변화는 수능에 이미 반영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교육과정이 변화된 학생들은 2015 개정 교육과정은 작년, 재작년 졸업한 학생들부터 이제 적용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학교 교육과정뿐만 아니라 이렇게 수능에서도 올해 수능과 작년 수능을 비교하자면 올해 처음으로 선택 과목이라는 것을 생겨서 독서와 문학은 기본으로 공통으로 시험을 보고 학생마다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느냐 혹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느냐 요거에 따라서 국어를 시험을 볼 수 있고 또 수학 같은 경우에도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세 과목 중에 어느 교과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수학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차이가 과거에는 가형과 나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시험을 봤는데
자, 2015 교육과정. 제가 계속 말씀드린 그 교육과정의 특징은 사실은 문이과를 구분해서 교육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물론 문과의 교과들, 이과의 교과들이 있겠습니다만 사실 문이과는 우리가 편의상 이렇게 나눈 거지 교육과정 편제상에는 문과, 이과라는 개념이 우리 학부모님들이 다닐 때처럼 너는 문과, 너는 이과 이렇게 구분을 해서 교육을 하진 않습니다. 사실은 공통교육과정의 중심은 이 학생이 공통교육과정을 듣고 과학이든 사회든 원하는 과목을 조금 더 폭넓게 배우도록 하게끔 하는 그런 교육과정입니다만 문제는 대학에서 선발하는 학과가 공과대학이나 의과대학 같은 경우에는 과학 과목을 더 많이 듣고 과학에 대한 이해가 풍부한 아이들을 선발하고 싶은 것. 그리고 경영학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회에 대한 이해가 조금 더 많은 아이를 선발하고 싶다라는 그런 대학의 요구에 따라서 우리가 수능을 어떤 탐구 과목을 선택하느냐가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예전처럼 가형과 나형을 선택해서 가형은 이과 학생들, 자연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은 가형을 선택해서 수능을 봐야 되고 문과를 지원하는 학생들을 나형을 선택해서 수능을 봐야 되는 이런 것이 아니라 가장 큰 변화가 이렇게 수학을 가형과 나형, 문과, 이과로 나누지 않고 하다 보니 확률과 통계를 선택한 학생,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 기하를 선택한 학생에 따라서 유불리는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수학은 수학 영역 그대로의 점수로 나온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탐구 과목에 있어서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두 과목을 선택하면 됩니다. 17개의 과목 중에 두 과목을 내가 임의로 선택해서 수능을 보면 됩니다. 그러나 대학에서 우리가 수시에서도 그렇고 수시에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학교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수시에 최저학력 기준을 두거나 혹은 정시에 지원을 할 경우에는 각 대학마다 조건을 겁니다. 너는 우리 과에 지원하기 위해서 사회 탐구 두 과목을 해. 아니면 과학 탐구 두 과목을 반드시 시험을 쳐야 우리 대학에 지원할 수 있어. 예를 들면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자연계열 특정 학과를 들어가기 위해서는 과학 1과 과학 2를 별개로 예를 들면 화학 1을 했으면 너는 생명과학 2를 1, 2 이렇게 교차해서 다른 과목을 선택해서 지원해야 우리 학교에 지원할 수 있어 라는 식으로 기준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 기준에 따라서 내가 어느 대학을 선택할 것이냐 혹은 어느 대학을 지원할 것이냐에 따라서 사회 탐구 혹은 과학 탐구의 두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데 그 선택의 기준은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과 전공 그리고 전형 방법에도 영향을 받겠습니다만 가장 큰 기준은 어느 과목을 선택했을 때 내가 가장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수능 탐구 과목을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수능 선택 과목을 정하는 데 있어서 학교 수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독서와 문학, 이게 2학년 때 듣는 일반 선택 과목이고 화법과 작문을 선택했느냐, 언어와 매체를 학교 수업에서 들었느냐, 혹은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에 어느 과목을 선택해서 들었느냐, 이런 것이 나중에 수능 선택 과목, 공통 과목과 선택 과목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수 있고, 사회과학 과목,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서도 사회과학 과목을 어떤 과목을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는지, 어떤 과목을 공부를 했는지가 나중에 수능 과목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수학 같은 경우에도
확률과 통계 미적분은 일반 선택 과목이 되고 기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 돼서 확률과 통계 미적분은 등급이 나오는 과목으로 수업을 듣게 되고 기하는 등급이 없는 ABC로 등급을 보여주는 그런 진로 선택 과목이 되겠습니다만 둘 다, 이 세 과목 다 만약에 2학년 때 수업을 듣느냐 혹은 3학년 때 수업을 듣느냐 이런 차이들도 있기 때문에 어떤 과목을 미리 공부하느냐 또 어떤 과목을 미리 내가 수능을 볼 것을 예비로 감안을 하고 미리 감안하고 공부를 하느냐 이런 결정을 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수능의 변화도 있었습니다만 이제 제가 왜 교과 성적을 중요하게 강조하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라는 것이 나왔습니다.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나오면서 강화 방안을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지금 올해부터 학생부의 기재 항목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소논문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마라. 이건 기재 금지. 그리고 수상 경력에 대한 것을 대입의 수상 경력을 제공할 때 매 학기마다 한 가지만 제공을 해라. 그리고 자율 동아리의 기재 사항을 어느 정도 축소해라. 뭐 이런 등등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이 학교 생활 기록부를 중심으로 하는 학생부 전형에서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소개서를 개선해라. 그래서 21학년도에는 내문항이었던 것이 올해와 작년에는 세 문항으로 문항과 글자 수를 축소했습니다. 자, 이게 더 나가서는 올해는 자기소개서가 아직도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아예 자기소개서도 폐지가 돼서 학교생활 기록부만 가지고 종합전형의 평가 기준으로 평가를 해라라고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그전에는 교사 추천서도 있어서 교사가 어떤 내용을 이 학생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봤던 거를 이렇게 지원을 할 때 추천서 안에 적었는데 이것도 올해부터는 교사 추천서가 공식적으로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부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제한적이 되고 또 줄어들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서류를 볼 수 있는 경우도 올해 남은 자기소개서 정도가 한계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학생부 종합전형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한다라는 그런 과제로 학교 정보를 블라인드 했습니다. 그전에는 면접을 블라인드해서 학생들을 면접했는데 이제는 아예 서류부터 이 학교가 어느 학교인지 뭐 일반고인지 특목고인지 자사고인지 이런 내용들 학교 이름들은 다 가리고서 서류 평가를 하고 또 면접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서류 안에 교육과정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학교가 일반고인지 자사고인지 혹은 특목고인지 다 그런 것은 뭐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공식적으로는 고교 정보를 블라인드해라 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평가할 때 반영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는 어떤 학교예요? 우리 학교는 이러이러한 교육과정을 갖고 있어요 라고 대학에 제공했던 프로파일도 완전히 폐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평가 기준을 공개하고 그리고 재입 정보를 공개해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학생과 학부모, 학교가 그리고 누구든지 들어와서 보고 이해할 수 있게끔 정보 공개하는 것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공공성 확대를 위해서 외부 공공사정관의 평가를 참여하도록 유도하고 있고 전형 유형별 고교 유형 및 지역별 선발 결과 등을 정보 공시를 확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 종합전형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내실화해서 이 내실화된 가이드라인은 각 학교 홈페이지, 입학처 홈페이지에 다 공개하도록 이렇게 바꿔놨습니다. 거기에다 특별히 또 바뀐 내용은 16개 대학의 수능을 40% 이상 선발을 해라 해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을 6대 4 정도로 수시 위주로 선발되는 것을 정시 위주로 선발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물론 교육과정하고는 조금 상반된 얘기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변화의 내용을 감안했을 때 학교생활기록부 위주의 수시를 지원할 학생은 어떤 데 조금 더 중점을 둬야 되느냐, 학교 활동에 중점을 줘야 될까, 아니면 교과 점수에 더 중점을 줘야 될까, 이것은 뚜렷하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종합전형을 하더라도 기본적인 교과 점수가 확보되지 않고서 내가 학교 활동을 열심히 했다, 그래서 대학 가기는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이 확대가 되면서 최저학력 기준으로서의 수능도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만 만일 내가 교과 점수나 학교 활동을 충분히 하지 못했다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아예 3학년 올라오면서부터 방향을 나는 수능으로 대학을 가겠어 라고 일찌감치 정해서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학교생활기록부의 기재 개선을 어떻게 되었는지 비교를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의 졸업생과 올해 그리고 내년 졸업할 학생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이 될 학생들의 이 차이를 비교해 보면 교과활동은 과목당 500자, 현재는 방과 후 활동 수강 내용을 미기재, 아예 학생부에서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2, 이제 올해 고2가 되는 학생들부터는 영재, 발명교육 실정을 대입에 미반영하도록 합니다. 미반영이라는 것은 학생부에는 기재하지만 대입 자료로는 전송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겠습니다. 자, 종합의견은 동일합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동일한 글자 수지만 자, 자율동아리는 연간 1개 30자 이내에서만 기재하고 청소년 단체 활동은 단체명만 기재하고 소논문 기재 금지한 것이 올해 그리고 작년 기준이었다면 내년부터는 자율동아리 활동도 대입에 미반영하는 것으로 개선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자, 봉사활동도 연간 500자를 기재했습니다만 특기사항도 미기재하고 교내 봉사활동 실적을 기재하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만 근데 앞으로는 개인 봉사활동 실적도 대입에 미반영해서 하지만 학교 교육계획에 따라서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에 반영한다 이런 단서 규정은 두었습니다. 그리고 진로활동도 700자로 진로 희망 분야는 대입에 미반영하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자, 올해부터 교내 수상은 학기당 한 건만 반영을 합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6건을 반영한다고 그랬는데 수시에는 5학기가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5건만 수상 기록 중에 30개, 40개 수상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 딱 학기별로 한 개씩 5개 수상 기록만 올해까지 대입에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학생부에는 기재를 하지만 대입 자료로는 미전송하는 대입에 미반영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저한테 오는 질문 중에 많은 질문이 그럼 수상 학교에서 하는 그 대회나 혹은 독서 안 해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수상 기록이 대입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하고 있는 활동이나 내가 하고 싶은 발표하고 싶은 것을 굳이 안 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보면 일본의 교과 활동은 과목당 500자를 반영하게 하는데 요 500자를 반영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학교에서 수업한 내용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했고 이 과목과 연계해서 어떤 내용으로 수행평가를 하고 그 수행평가 주제를 무엇을 찾아보고 발표를 했는지 어떤 독서를 했는지 뭐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자료를 찾아보고 어떤 탐구 활동을 했는지 등등은 요 교과활동 500자에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다른 내용들이 대입에 미반영된다고 해서 나는 대회에 관심 없으니까 참여 안 해도 되고 또 대학 갈 때 이게 크게 중요하지 않으니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라는 잘못된 생각은 갖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물론 교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교과가 어느 정도 돼야 그 다음에 활동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자, 동일한 교과 점수를 갖고 있을 때 종합전형은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이 학생이 어떤 활동을 하고 어떤 점을 배웠는지 또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어떤 활동을 이 학생이 흥미롭게 했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 내용 안에 들어갈 내용이 방금 말씀드렸던 독서나 수상 경력과 연관된 활동으로 세부능력의 특기사항이 기재될 수 있으므로 이런 교과 활동의 중요성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수상 경력, 독서 활동 미반영된다 하더라도 이 부분을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말씀드리면서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올해도 수능은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중요합니다. 정시는 표준 점수, 내가 점수를 어떻게 받았느냐 이걸 가지고 대학에서 합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고 수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활용이 되기 때문에 그 등급을 어떻게 받느냐 또한 중요합니다. 자, 올해 대학 수학능력 시험일은 11월 17일 목요일이고 대학 수학능력 시험 통지일은 성적 통지일은 12월 9일 요 사이입니다. 아마 요 사이에 수시 발표가 나게 될 거고 요 시험 성적 통지가 된 이후에 수시의 합격 발표가 쭉 나게 됩니다. 물론 수능 시험이 최저학력 기준이 없는 전형 같은 경우에는 요 수능 시험 성적 통지 이전에도 합격 발표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점수는 최저학력 기준을 활용할 경우에는 등급만으로만 설정을 합니다. 하지만 정시에서 전형 요소를 활용할 경우에는 이런 등급과 함께 점수도 반영이 된다는 겁니다. 자, 등급은 뭐고 수능 점수는 뭐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2022학년도 국어와 수학 영역의 등급 점수와 그러니까 등급의 인원을 나타낸 표입니다. 자, 국어와 수학은 내가 어떤 선택 과목을 정했느냐에 따라서 점수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등급을 결정하고 혹은 그 표준 점수를 결정할 때는 그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 관계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국어는 1등급을 받으려면 표준 점수로 131점 이상, 인원으로는 17,914등을 해야 되고 2등급을 받으려면 124점, 32,561명이 등급에 해당되는데 약 5만 등 안에 해당이 돼야 국어 2등급을 받습니다. 수학 같은 경우는 137점 이상을 받아야 1등급이고 127점 이상을 받아야 2등급이 해당이 되는 건데 자, 요거를 다시 한번 각 표준 점수별 무게를 가지고 본다면 1등급 국어 같은 경우는
만점을 받았을 때 149점이 나오고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은 28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각 점수별로 149점부터 131점까지는 1등급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등급이라도 131점을 받은 1등급이 있고 149점을 받은 1등급이 있는데 요 등급의 이 표준 점수의 차이는 수시에서는 전혀 작용을 하진 않습니다. 수시에서는 이런 차이만 있습니다. 131점을 받으면 국어 1등급. 그런데 130점을 받으면 국어가 2등급으로 한 등급이 차이가 납니다. 이 한 등급, 요 표준 점수 1점이 얼마나 크고 무서우냐 하면 이 1등급에 따라서 내가 1등급이냐 2등급이냐에 따라서 수시에 합격과 불합격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게 수능 최저학력 기준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뭐 국어, 수학, 영어의 합이 얼마 혹은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2등급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각 학교별, 각 전형별, 각 대학별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만 내가 수능 점수의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라고 할 때는 이 표준 점수를 얼마를 맞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1등급이 되었느냐, 2등급이 되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됩니다. 이게 수시에 적용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고 정시에는 1등급, 2등급은 아무런 상관이 없이 대부분 내가 149점을 받았느냐 혹은 125점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각 과목별 표준 점수를 합해서 그 점수의 합이 높으냐 적냐 이 점수 순으로 잘리기 때문에 이 표준 점수를 높게 받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 표준 점수는 그해 그해에 학생들의 원점수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가지고 이 표준화 점수를 만들기 때문에 매번 등급과 점수는 달라집니다. 자, 여기서 보듯이 수학 같은 경우도 올해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수학 성적이 좋았다고 하는데 이 등급에서도 보듯이 18,000명 정도, 18,031명이 137점의 표준 점수로 1등급의 수학의 1등급을 받았는데 요 중에 남학생은 이렇게 훨씬 여학생보다는 조금 더 많은 그런 숫자가 되겠네요. 그리고 2등급 같은 수학의 2등급은 127점 표준 점수 기준으로 인원은 49,948명에 해당됐을 때 2등급에 해당되는 그런 점수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상위권 학생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 수시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교과 등급을 2등급을 받더라도 특정 학교, 특정 학과에 합격될 수도 있고 불합격될 수도 있습니다. 이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 수능 최저학력을 두는 학교들이 많기 때문에 2등급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굉장히 센 학교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더 상향 지원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하위권 학생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필요치 않습니다. 대부분의 학교의 경우 중하위권 학생들이 지원하는 학교에서는 수시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하겠다라고 해서 수시를 위해서 수능을 준비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 교과 점수나 혹은 수시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고 할 때는 정시를 목표로 아예 수능에 국어, 수학, 영어 그리고 탐구 두 과목 사회 과목이 되든지 혹은 과학 과목이 되든지 근데 자연 계열을 지원할 학생 같은 경우는 과학 탐구 두 과목 그리고 한국사 이 6개 과목을 중심으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오히려 수시에 신경을 쓰는 것보다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을 내가 수시에 어떤 전형을 지원할 것이냐 혹은 정시에 수능 전형을 지원할 것이냐에 따라서 지금부터 어떤 과목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국어, 수학 영역 같은 경우에서도 합법과작문은 70%, 언어와 매체는 30%의 학생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물론 합법과작문을 선택했느냐,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느냐에 따른 유불리도 있고, 또 수학에서도 확률과 통계는 50% 정도가 51.6%가 확률과 통계를 선택하고, 미적분은 39.7%, 그리고 기하는 8.7%의 학생들만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만, 이런 과목들을 어떤 과목을 내가 선택할 것이냐는 그냥 수능에 내가 점수 나오는 거에 맞춰서 할 거다라가 아니라 내가 지원하려고 하는 대학의 학과에서 혹은 전형에서 원하는 과목들, 선택 과목들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나중에 준비하는 것보다 3학년 돼서 준비를 할 거예요. 혹은 여름방학부터 할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것보다 혹은 우리 학교 교육과정에는 3학년 때 돼 있으니 이 3학년 교과 수업을 들으면서 준비할 거예요. 요거보다는 미리 어떤 과목을 내가 수능에 선택해서 이 대학에서는 이러이러한 과목을 요구를 하니 이걸 미리부터 준비를 해야겠다라는 것을 조금 더 일찍 결정하는 것도 어떤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영어 같은 경우는 이건 1학년 때부터 꾸준하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적어도 2등급, 그러니까 자, 다른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대평가로 4%, 11%, 23%, 40%에 드는 거를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제 고민을 했다면 영어나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등급 구분이 90점 이상이냐 80점 이상이냐에 따라서 1등급 혹은 2등급을 나누고, 그리고 정시에서도 1등급은 만점을 주고 2등급은 특정 점수를 몇 점을 깎고, 혹은 1등급은 가산점을 주고 하는 등의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들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영어 과목이나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특히 90점 이상, 80점 이상을 목표로 이렇게 미리부터 준비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거의 마무리가 돼갑니다만 수시 모집의 중요 사항을 제출하는 기한은 2022년도 5월 31일, 그러니까 올해 5월 31일까지 각 대학별로 수시에는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뽑겠다라는 것을 반드시 공고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내용은 작년 4월에 발표한 우리 학교는 어떤 전형으로 어떻게 뽑을 거예요 라고 하는 대학 전형 대학 전형 계획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것이 보다 구체화돼서 우리는 수시에 교과 전형으로 몇 명을 뽑고 교과 전형은 어떤 과목을 반영하고 또 수능 최저학력이 몇 등급이고 하는 내용들은 가장 정확하게 최종 결정이 나는 것이 요 5월 31일에 발표하는 모집 요강을 기준으로 우리가 준비하면 된다고 봅니다. 자, 결국은 그 전까지는 교과 점수든 혹은 수능 모의고사든 내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게 준비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고, 5월 이후부터는 그러면 이 대학에서는
내가 가진 실력에 적합하니 이 학교를 지원해야겠다, 말아야겠다. 이런 결정을 하는 것은 뭐 5월 이후로 가도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시 모집 일정은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3일 이상 각 대학별로 원서를 접수하고, 그리고 9월부터 12월 14일까지 전형기간이 돼서 12월 15일부터 합격자를 발표하고 미등록 충원 마감을 12월 27일까지 해서 수시가 내년 올 안에 마무리가 되고, 이렇게 했을 때도 미등록이 된 것은 정시로 2월을 시켜서 뽑게 되는데, 정시는 9월 1일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어떻게 선발을 할 것인지 발표하게 되고요. 원서 접수는 12월 29일부터 1월 2일까지 3일 동안에 가나 다군의 전형 기간이 따로 있고, 합격자 발표는 2월 6일 날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 시간에도 올해 정시가 아직 진행 중입니다. 합격자 발표가 아마 2월 초 또 1월 말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아직도 이제 정시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이제 내년도 내년이 아니군요. 올해 2023학년도를 위한 대입 준비를 미리부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의 얘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자, 정시는 수능 점수 순으로 선발되고, 또 어떤 과목을 선택했는지, 혹은 뭐 자연계 점수를 가지고 인문계에 지원하는 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등등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정시 결과가 나온 후에 분석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로 올해 대학 입시가 어떻게 변화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을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되는 학교 생활기록부가 이렇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보다 준비하는 것이 좋을지를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화면 공유를 좀 중지하고 여러분의 얼굴을 뵈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변화가 될지, 뭐 어떤 변화가 있든지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라고 강조하겠습니다. 자, 많은 경우에 수시를 준비하다가 저는 수시 준비가 안 되니 수능을 준비할래요. 혹은 논술을 준비할래요. 혹은 특기자도 해보고 싶어요. 등등. 이거는 전혀 대학을 진학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대학의 합격을 위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될 일은 학교 수업에 충실한 것. 학교 수업을 충실해서 교과 점수를 잘 받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일이고, 그 학교 수업에 충실해야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수능 최저학력 기준도 잘 받을 수 있는 것이 우리 지금 현실입니다. 자, 학교 수업은 학교 교과가 저는 좋지 않으니 저는 수능으로 대학 갈래요. 정시를 준비할래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도했던 학생들도 대부분이 수능 점수가 나오지 않는데 수시에 좋은 대학을 가는 경우가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수능 점수가 잘 나오려면 학교 수업에 충실해야 되고, 학교 수업을 잘 받고 학교 활동을 열심히 해야 수능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현실적인 얘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학교 수업은 1, 2차 중간고사, 기말고사도 있겠습니다만, 보통의 대개 학교들이 갖고 있는 학교 운영계획과 학교 교육과정을 보면 학교 등급을 점수를, 학교 교과 점수를 얻기 위해서는 1, 2차 시험 점수와 수행평가 등도 포함을 시켜서 교과 점수를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 활동이 얼마나 대학을 진학하기 위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중요한 활동이다라는 것은 더더욱 강조해도 제가 부족하지 않을 거로 보고, 앞으로 어떤 학교, 대입의 변화가 생기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 과정, 기본 교육에 충실한 것이 내가 원하는 대학을 가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제가 이 강의를 마치고 지금부터는 여러분께 Q&A를 통해서 약 20분에서 30분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든지 저한테 여기 채팅으로 올려주시면 제가 채팅창을 보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자사고나 특목고 진학은 좋은 선택이 아닌 건가요? 자, 이게 자사고나 특목고 진학이 이 학생한테 맞을 경우에는 좋은 선택이지만 만약에 저는 일반고에서 좋은 등급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지방의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을 받고 1, 2등을 하는 학생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못 맞추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그 학생의 상황에 맞게끔 진학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유리한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자사고나 특목고가 유리해요, 불리해요, 이런 어떤 방향보다는 자사고에 가서 이 학생이 공부하는 것이 대학 진학에 더 저는 이 학생의 성향에 맞다라고 한다면 자사고를 가는 것이 더 나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특목고도 과학을 좋아해서 과학고를 간다라고 할 때는 그 학생한테는 과학고를 진학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자사고나 특목고의 교육과정에 적합하고 교육과정을 잘 따라갈 학생이 아니라면 일반적으로 보통 우리 학교에서 경쟁을 했을 때 그 안에서도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는 학생이라면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학교에 가는 것도 좋은 대학을 들어가기 위한 어떤 선택이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특정 학교가 아닌 개인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핑크하루 한님의 질문에 대답을 신현주님의 질문에 대답을 드렸고요. 자, 학교에서 핑크하루 한님께서 학교에서 자기소개서 제출해서 면접 보고 뽑는 클러스터 활동이 학생부 종합에 도움이 될까요? 학교에서 하는 활동은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이 되고 또 그 기록을 가지고 면접에도 활용을 하고 또 자기소개서에서도 내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가지고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한 계기가 되었다 혹은 관심을 가졌다 등등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되기 때문에 저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활동이 교과 등급을 얻는데 시험을 보는데 방해가 된다면 과감히 이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내가 특정 교과 점수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점수를 확보하고 좋은 점수를 갖고 있다면 자기소개서에 쓸 수 있는 어떤 내용을 만드는 데는 이런 클러스터 활동도 종합전형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정향기 님께서 국어 수학에서의 선택에서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자, 이것도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느냐 혹은 아까 뭐죠? 혹은 화법과 작문을 선택하느냐 등이 있는데
화법과 작문이든 언어와 매체든 상관은 크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내가 뭐 국어 같은 경우에 국어는 인문계든 자연계든 보통 대학에서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 저는 저 같으면 그냥 화법과 작문을 선택해라 라고 하겠습니다. 그게 조금 더 점수가 더 잘 나온다면이란 가정이겠지만 그래도 점수와 상관없이 등급이라도 잘 받으려면 31만 2,691명이 시험을 본 것이 조금 더 그래도 일반적이고 내가 점수를 내는데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뭐 등급을 받는 데는 화법과 작문을 선택한 학생이 더 등급이 좋아요. 혹은 언어와 매체를 선택한 학생이 더 등급이 좋아요. 이거는 지금 아무도 대답을 할 수 없습니다. 그거는 그 학생이 화법과 작문을 더 잘 시험을 봤는지 혹은 언어와 매체를 더 시험을 잘 보는지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개인의 선택에 달려있다. 단 수학 같은 경우에는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를 선택하는데 대부분의 공과대학, 자연계열, 뭐 의과대학 이쪽에서는 미적분과 기하를 선택하라고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대학을 공대나 혹은 의과대학이나 생명과학대학이나 이런 자연계열 쪽으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학생은 미리 미적분과 기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고 혹 나는 경영학과를 갈 거예요. 그런데 미적분을 확률과 통계보다는 미적분이 저는 점수가 더 잘 나와요. 그런데 미적분을 굳이 선택할까요? 저는 미적분이 확률과 통계보다 더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이라면 인문계열을 지원하는 학생들도 미적분을 선택하는 게 더 수학계 등급과 표준 점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어느 과목을 선택하든 상관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정양기님의 질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박정옥님께서 지금 중3 올라가는 학년부터 국어 학점제를 적용하지만 입시는 기존으로 가는데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어느 학교가 유리할지 그리고 지금 현재 고등학교 교과 편성하고 어떻게 달라지나요? 선택 과목의 폭이 넓어지나요? 자, 고교 학점제가 지금 2015 교육과정을 계속 연계해서 가는 건지 저도 정확히 고교 학점제에 대한 공부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교 학점제에 대한 내용을 답을 드리기에는 지금 어려운데 고등학교를 선택할 때 어느 학교가 유리한지는 학교의 교육과정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이 학생이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가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좀 압박을 받는 환경에서도 성과를 내고 수업을 잘할 수 있는 학생이라면 저는 특목고, 자사고 등등이 더 유리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해도 나 혼자만은 덕야청청 꿋꿋하게 일반고에서도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학생이라면 일반고에 진학하는 것이 훨씬 더 등급을 얻는 데는 유리하고 그 등급을 잘 얻으면 좋은 대학을 가는데 현재의 대학 입학의 대학 입시의 경향으로는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얘기 드리는 것도 매해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현재 상황을 가지고 3년 후, 4년 후를 진단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합리하고 잘못된 결과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그때그때 그 한 해 한 해에 가장 좋은 점수, 좋은 성과를 얻도록 노력하고 거기에 기준해서 진학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선택 과목의 폭은 학교마다 교사의 수급이나 교실 등등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그 선택 과목의 폭이 그렇게 넓어지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리고 대학에서도 아직 고교 학점제와 관련돼서 학생들을 어떻게 뽑을 건지라는 것을 논의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부터 벌써 준비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중학생이라면, 현재 중학생이라면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고 책을 많이 읽는 습관을 키우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 박정욱님의 질문에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행복님께서 고등학교의 모든 활동에서 학생부 관리를 잘하려면, 중학교 학습이 탄탄해야죠. 중1, 1학기 자유학기제 초등의 경우에 시험이 없으니, 그렇죠. 고등학교의 탄탄한 기초를 위한 중학교 혹은 그 아래 학급의 학생들은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중학교 이하에서는 미리 선행을 하는 것은 오히려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잘했던 아이가 고등학교 와서 공부를 못해요 라고 하는 얘기를 들은 경우가 거의 80%입니다. 그 이유가 공부하는 습관이 초등학교, 중학교에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길러지지 않았기 때문에라고 저는 진단을 하는데, 고등학교 공부는 학원을 다닌다고 혹은 부모가 채찍질을 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왜 내가 공부를 하고 왜 내가 이 과목을 배워야 되고 이 과목에서 내가 깨우치는 점이 알게 되는 점이 무엇인가를 스스로 이해하고 알아야 좋은 점수를 얻고 또 좋은 대학을 가는데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학교 혹은 그 아래급의 아이들은 저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아까 우리 박정욱님의 질문에도 답했듯이 행복님께도 책상머리에 앉아서 책을 한 권 정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수 있고 그 책의 내용을 잘 감안해서 어떤 내용을 내가 이해하고 알게 됐는지를 설명할 수 있을 만큼 만들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중학생, 초등학생은 좀 책상머리에 앉아서 공부하는 습관, 이 습관을 기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지은님께서 중3입니다. 일반고를 선택할 때 등급을 어느 정도 받아야 서연고, 서성한에는 진입할 수 있을까요? 자, 저는 일반고에서 서연고, 스카이, 서성한 정도를 진입할 수 있는 기준을 2등급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일반고에서는. 제가 올해 지도를 한 학생 중에 2등급 초반이었던 학생들이 최저를 못 넘은 경우에 진학한 학교들이 보통 숭실대, 국민대, 그리고 동국대 이런 정도라고 봅니다. 서성한에 어느 정도 합격됐어요 하고 얘기할 수 있는 학생은 물론 2등급 후반, 중반, 후반 때도 합격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일반적인 경우 아까 제가 2등급을 기준으로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 그 내용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주요 대학에는 진학할 수 있다라는 기준점을 보여드린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행복님께서 아이의 내실이 탄탄해서 등급이 유사한 경우에 개인에 따라 다르겠지만 교육과정을 살펴보고 입학할 곳을 찾아야 하는 건지 문득 생각이 스칩니다. 당연히 관심이 있으면 이 교육과정이 어떠한가가 이 고등학교를 선택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아무래도 일반고보다는 자사고나 특목고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원하는 활동 그리고 특정 활동에 대해서 혹은 특정 수행평가라든지 탐구활동에 대한 지원이나 혹은 교육이 훨씬 더 우수하기 때문에 일반고보다는 더 우수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자사고나 특목고를 선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만, 단지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느냐라는 면에서는 저는 일반고가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자사고 특목고에서는 비슷한 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비슷한 수준의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좋은 등급을 받는 것은 그만큼 어렵습니다만, 일반고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은 학생보다는 자사고 특목고에서 우수한 등급을 받으면 훨씬 더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은 사실이라고 행복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정성남님께서 학생부에서 세특의 중요성을 어떻게 강조했는데, 세특과 행특의 차이요. 세부 능력, 자, 다시 한번 제가 잠시만요. 자, 학생부에는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있고, 교과학습 발달 상황 밑에 있는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이 있고, 행동 특성과 종합 의견이라는 란이 있습니다. 자, 세특은 각 교과별 그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배웠고 무엇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적어주는 그런 란이라면, 각 교과목 선생님들이 그 학생을 관찰한 내용을 적어주는 란이라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이 우리 학급에서 학교 생활을 이렇게 하더라, 주도적으로 하더라, 반장을 하는데 반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굉장히 잘하더라, 등등의 내용을 써준 것이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세특에는 각 교과의 성취의 내용을 글자로 얘기하는 것이고, 행특은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이 학생의 학교 생활을 마치 추천서처럼 써준 것이 차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핑크하루 한님께서 예비 고2 같은 경우 겨울방학 동안 생윤, 정법, 한 번 정도 인가을 들으며 개념 공부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그 시간에 국영수를 더 치중하는 게 맞을까요? 자, 예비 고1에서 고2를 넘어오는 경우에, 자, 고1에서 고2, 자, 수능이 아직 2년 남았죠? 자, 저는 고1에서 고2를 넘어오는 이 겨울방학이 지금 현재가 대학을 지원하고 대학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의 일반고를 다니는 학생들은 국어, 영어, 수학이 약합니다. 자, 이 약하다는 거는 예를 들면은 내가 교과 등급은 1, 2등급을 받지만 수능 모의고사를 보면 2등급, 3등급, 4등급까지 나오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겨울방학을 탐구에 치중하는 것보다는 보다 기초를 다지는, 기본을 충실하게 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 고2의 경우 국영수를 조금 더 보충을 잘 해서 그동안 1학년 때 부족했던 부분을 이 시간을 통해서 잘 보충해서 2학년이 올라가서 처음 보는 모의고사에서 어느 정도 안정적인 등급을 나오게 하는 것이 앞으로 원하는 대학을 진학할 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핑크하루님께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행복님께서 좋은 칭찬을 했습니다.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으면 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님께서 다시 영재교육원은 도움이 되나요? 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영재교육원 같은 경우도 저는 이게 교과 공부에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좋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재교육원 같은 데서 교육을 받았던 내용들이 나중에 학교에서 수업을 받을 때도 어떤 수업에 도움이 된다면 이런 경험들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컨설팅은 특별히 어느 학년보다는 저는 뭐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어, 사실은 뭐 굳이 컨설팅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얘기를 제가 이 시간에 드리는 건 조금 애매합니다만, 이제, 그 학생이 어떤 내용을 조금 더 보충하고 보완을 해야 될지,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할 때, 어떤 점이 부족하고 어떤 점을 더 보완을 하는 것이 필요할지, 혹은 어떤 점을 강점으로 갖고 있는지, 이런 점을 미리 좀 파악하고 그때그때 이렇게 조율해 가는 것도 대학 진학에는 크게 도움이 되니까, 이게 특별히 뭐 컨설팅 하는 것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 하는 컨설팅도 있고, 이런 혹은 학교에 지금은 이 상황이 코로나 상황이라 이제 학교를 방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전화상으로라도 이렇게 또 질문을 통해서 이렇게 Q&A를 통해서 아이를 진단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강의 중에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 올해 이제 대학 진학을 하는 2023학년도의 학생들은 사실은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사실 학교 활동이나 대외 활동들을 제대로 못했던 학생들이기 때문에, 이 학생들은 결국은 대학에서 선발할 때 중요하게 보는 자료는 학교 교육과정과 교과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봉사활동을 뭐 외부로 나가서 할 수 있었던 상황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진로활동이나 자율활동도 아이들이 여럿이 모여갖고 그룹활동을 할 수 있었던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대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선택하고 관심을 가질 부분은 이 학생이 스스로 독서를 통해서 얼마나 궁금한 점을 찾아가고 공부하고, 그런 공부했던 내용이 교과 성적 향상에 얼마만큼 기여가 됐는지,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는 것이 앞으로 올해 대학을 가는 학생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김미선님께서도 예, 5학년인데도 5학년 도움이 됩니다. 앞으로 초등학교 5학년부터는 사실은 이제 머릿속에 남는 공부, 이해를 하는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가면서 앞으로 공부를 어떻게 해야 할지, 또 공부하는 습관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사실 지금 주변에서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방해되는 요인들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예를 들면 게임, 가장 큰 게 게임, 그리고 유튜브, 넷플릭스 등등 여러 학생들의 공부를 방해할 요인도 많은데, 어쨌든 그 요인들을 잘 극복하고 기본적인 공부를 하면서 그 다음에 관심을 갖는 활동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학교 생활 안에서 하는 것, 이것이 앞으로 몇 년간은 대학을 진학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중요한 요인들을 학교 안에서 어떻게 활동을 하고, 또 공부도 잘하겠지만 어떤 공부를 하는 것이 대학 입시에 혹은 좋은 대학을 가는데 도움이 될지는 제가 다음 시간에 내일 모레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고, 박준영님께서 중3 올라가는데 예비 고등을 준비하면 뭐가 좋을지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자, 중3 올라가는 학생은 어쨌든 학교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끔 엉덩이를 책상 앞에 붙이고 앉아서 꾸준하게 공부할 수 있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무조건 이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앞으로 어떤 고등학교를 갈지, 일반고를 간다면
일반고를 갈지 이렇게 정한다면 앞으로 일반고를 가서도 앞으로 어떤 대학을 갈지, 어떤 전공을 공부하면 좋을지를 미리부터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대학에 가서 그러니까 고등학교에 가서 공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네, 제가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가는 학생들한테 얘기를 해주는 조언을 주는 가장 중요한 거는 앞으로 네가 대학에 가서 어떤 분야를 공부할지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까 직업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업을 갖겠다가 아니라 나는 대학에 가서 이러이러한 공부를 하면 어떤 공부를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선택을 하고,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내가 공과대학에 전자공학부를 내가 대학을 진학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졌다면 그러면 고등학교에서 무엇을 열심히 공부해야 될까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결국 대학 전자공학과에 가서 공부를 잘하려면 물리, 수학, 영어, 국어 등을 기본으로 잘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제가 중학생들한테는 너 고등학교 가서 국영수 열심히 해, 이게 아니라 네가 대학에 가서 원하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고등학교에서 국어, 영어, 수학을 잘하고 영어를 읽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전자공학과에서 배우는 그런 수식들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고등학교 영어 시간에, 수학 시간에 수업을 열심히 들어야 해. 이거를 이해시켜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많은 질문들을 남겨주시고 제가 오늘 궁금하신 부분을 많이 해결을 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궁금하신 점은 다음 시간도 있으니 그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또 오늘 얘기를 하면 오늘 강의 중에 또 궁금하거나 부족했던 점은 다시 한번 피드백을 주시면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강의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